자,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7월 14일은 이제 중국의 6월 신규 대출 지표가 나오게 되고 SM의 중요한 그 아이돌 그룹이죠. NCT 드림이 이제 컴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15일은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중국에선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같은 이제 미국의 주요 이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7월 16일은 이제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행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됩니다. 그리고 ASML, 존슨앤존슨,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고돼 있습니다. 7월 17일은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TSMC랑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7월 18일은 일본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중에 좀 더 주목해야 될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요게 아직까지는 좀 안정되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관세가 이제 부과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서 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미국의 소비가 좀 감소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소매 판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감소한다면 경기 우려가 커져서 증시에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저는 상당히 좀 지표 중에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의 성장률 지표도 좀 중요하겠죠. 2분기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기업별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ASML과 TSMC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죠. 네덜란드의 ASML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고 TSMC는 뭐 세계적인 파운드리 회사니까 이 둘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 업황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를 각각 7월 16일, 17일 날 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견조했거든요.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좋아서 그런가요? 삼성 입장에서는 좀 약간 슬픈 얘기이기도 한 게 기대를 안 해요. 시장 이게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안 좋을 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나왔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았지만 안 빠졌던 이유는 일단은 그게 좀 일회성 비용이 좀 또 많았어요. 2분기에 좀 털 걸 털었던 것 같아요. HBM3 같은 경우도 이게 재고가 좀 많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양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좀 컸던 것 같고, 이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밑에 직접 적은 내용인데 전자가 이번 실적 설명하면서 뭐라고 적었냐면요. 미국이 중국 규제하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쉽지 않았다. 이 내용이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이라는 좀 사양 낮은 거 수출하잖아요. 그거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 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사양 모델에. 근데 그게 막혀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HBM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삼성한테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어쨌든 너무 안 좋았고요. 반도체 이익이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처참한 수준이고, 근데 여기서 사실 메모리는 3조를 벌었지만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반도체 전체로 안 좋냐면 낸드가 4천억 까먹었고 파운드리 쪽이 2.6조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가 너무 지금 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지금보다 하반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2분기 지나갔고 3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저번에도 많이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그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AI 시대 D램 산업이 바뀐다. 그래서 공급이 늘기 어려운 산업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원래 반도체는 수요 늘면 공급 늘려서 사이클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그런 게 아니다. 공급이 못 늘어나니까 오래 간다. 그럼 거기에 삼성전자라고 혜택을 못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보지 말고 앞으로 분명히 좀 좋아지는 그 반도체 사이클에서 삼성도 같이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었고, 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한 3.9조 정도 발표를 했고, 그 중에 2.2조를 아마 소각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해서.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은 일단 기대가 크지 않다 보니까 리스크는 적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이게 편하죠. 편하긴 한데
그 기대를 어쨌든 올려줘야 뭔가 주가가 팍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감들이 하반기에 어쨌든 뭐 AMD 뭐 납품이라든가 엔비디아 납품, 파운드리, 퀄컴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가시화되면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는 결국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게 뭔가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급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를 들어서 9월에 납품이 결정이 됐을 때 주가의 모습이나 만약에 지금 정도 주가에 여전히 답답하게 있다 그러면 저는 급등할 거로 봐요. 근데 주가가 근데 그 전에 좀 미리 올라버리면 이 상승폭은 좀 낮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여전히 반신반의 하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발표된 날은 저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JP모건이 보고서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LG화학, 금호, 석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JP모건이 이제 석유화학이나 정유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썼거든요. 근데 좀 놀랬던 게 굉장히 항상 이제 2차 전지 좀 비관적으로 보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LG엔솔 투자 의견을 비중학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사실 사란 얘기죠. 이제 매수하란 얘기로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전기차가 좋아서는 아니고요. ESS 배터리. 아, 저장 장치. 네, 요게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는데 아니면 이제 중국 배터리는 관세 때리고 하는데 ESS용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을 많이 써요. LFP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 CATL 걸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감세 법안에 의하면은 이제 중국산을 안 쓸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LG엔솔도 지금 LFP 이제 배터리를 양산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만들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LG엔솔이 만들잖아요. 보조금을 줍니다. AMPC란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감세 법안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ESS 사업은 미국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LG엔솔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합작사를 만들면 떼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가져가고 근데 중국 CATL 걸 이제 안 쓰게 될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럼 누군가 채워야 돼요. ESS도 되게 크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ESS가 LG엔솔 매출에 이제 18%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비중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마진도 좋고 여기서만 2조 원 이상 이익을 낼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둔다면 LG엔솔의 가치는 ESS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듣던 중 이제 반가운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주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좋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LG화학은 자회사 LG엔솔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자산 매각 배당 확대 가능성 좀 있다. 왜냐하면 25년부터 주당 배당금을 올릴 거로 좀 예상을 하는 게 지금 PBR이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법 개선과 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LG화학 사건을. LG엔솔의 물적 분할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여기 소액주주의 피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LG화학이 그거를 만회하는 방법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면 배당 많이 해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아마 그래서 LG화학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액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금호석유화학도 탑픽으로 꼽아줬는데 적극적인 이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실행 중인 유일한 화학업체고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3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것 같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좀 좋은 내용을 좀 적어줬습니다. 이런 외국계 금융사에서도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을 되게 높게 평가하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자, 반가운 소식인데 K-팝이 붙으면 무조건 뜬다. K-팝 데몬 헌터스의 OST가 지금 미국 시장 휩쓸고 있고 네. 넷플릭스에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셨어요? 네, 저는 다 봤어요. 저도 그냥 저게 애니메이션이라 볼까 말까 그때 아마 주말이었는데 한번 잠깐 봤거든요. 뭐 갑자기 순위가 올라와서 근데 그냥 거기서 보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끝까지 봤습니다. 저 보고 요즘 아침에 차에서 이 노래만 듣습니다. 네네. 자, 이런 게 이제 한국 K-팝 유명하긴 했는데 이런 엔터 산업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뭐 BTS 게임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K-팝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음악, 뭐 음원이나 앨범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뭐 굿즈 같은 것도 있지만 근데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1등하고 음원까지 영향을 줄 정도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지 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 차트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일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1위에 올랐고요. 이걸 만든 건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에요. 소니 픽처스에서 네. 만들었고 이제 여기 감독도 이제 아마 미국인이라고 좀 알려졌는데 네, 근데 한국계 네,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서는 다 한국이에요. 한번 보시면 한국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 호랑이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한국 영화라고 해도 무방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돌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는데 아이돌들의 고충도 나오고 진짜 케이팝을 정확하게 묘사를 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음원도 다 이제 케이팝이죠, 사실은. 음원 같은 것도. 근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 중에 트와이스도 있고 네.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도 이제 한국에 작곡가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자본이 만든 건 맞지만 나머지는 다 한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게 1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 이후로 정말 또 저는 큰 사건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제 K-팝은 진짜 하나의 콘텐츠가 됐고 IP가 됐다. 지적 재산권이 됐고 이 여기랑 이제 협업하고 싶어하는 많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음원, 앨범, 콘서트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영화 시장 진출했죠.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굿즈가 잘 팔려요. 이번에 안타까운 게 네. 굿즈를 아직 안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팬들이 직접 만든 굿즈들이 막 맞아요,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또 지적재산권이 넷플릭스니까 그게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엔 케이팝이라는 거 하나의 주제로 만들었더니 엄청난 히트를 쳐버린 거잖아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케이팝 음원이 1등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라디오에 못 들어가요, 잘. 미국에서는 라디오를 틀어줘야 그게 그 1등 순위가 올라가니까. 근데 라디오 없는데 1등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케이팝의 인기가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뜨겁고 여기에 뭐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잘 됐던 것처럼 하나의 정말 이제 진짜 그냥 케이팝 자체가 정말 그냥 코카콜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느낌이에요. 첫 장면에 나오는 그 컵라면하고 김밥이 맞아요. 예, 그것도 정말 리얼하게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주를 그냥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엔터주의 트렌드가 여기서 그냥 쉽게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확산돼 그러니까 저도 엔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더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있는데 이번에 데모노트스 그걸 또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더 열렸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귀에서 지금 하우있던 음악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지난주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주 모처럼 상승세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도 강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관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순환매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삼성전자도 뭐 좋은 건 없지만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못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금리에 민감한데 미국 FMC 연준 의사록 보니까 금리 인하 2번 하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심리가 좀 좋아졌죠. 거기에 200% 관세 때린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겁을 안 내요. 1년 후에 뭔 일 날 줄 알고. 그러니까 1년 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한 달 후라 그랬으면 영향 받았겠죠. 약간 정치적 메시지 네,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관세 내기 싫으면 1년 동안 미국의 공장 빨리 만들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협상도 가능해 보여서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이거를 의약품 관세 좀 조마조마했잖아요. 때릴까봐. 네. 지금 때리면 어떡하지? 근데 1년이나 줬네? 오히려 이거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시장으로. 거꾸로. 네. 그래서 그날 미국 제약사들이 빠졌다 다시 다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제 어쨌든 시총 1위잖아요. 코스닥에. 이 회사가 거래소 이전 이슈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전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2대 주주가 먼저 요구를 했고 1대 주주랑 2대 주주는 다르거든요. 1대 주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 가면 일단 그 추정하는 자금이 달라지거든요. 훨씬 큰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게 좀 올라갔고 그리고 또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목요일 날 좀 주가 급등했는데 델파졸리라는 이제 약간 이 결핵 치료제라고 좀 알려졌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생물보안법이 아직 통과 안 됐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규제 법안이죠. 바이오. 요게 나오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또 맞물리면서 정말 모처럼 그냥 오른 건 아니고 이런 이 뉴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AI 관련해서 중국 규제하는 거 보면 바이오 쪽도 당연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겠다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드네요. 자, 7월 9일에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KB증권의 박건영 연구원이 쓰신 자료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자사주 취득 이게 어떤 내용이 1년 내에 의무 소각이에요. 취득을 하면 이제 별 그게 없으면 1년 안에 그냥 없애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임직원 보상 목적은 가능하다. 아, 직원에게. 직원한테 주는 거면 소각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마저도 주총에서 승인을 받으래요. 그 목적이면. 근데 그 목적으로 승인을 받고 싶어서 주주총회를 열잖아요. 대주주 의결권은 3%밖에 허용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주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모든 걸 지금 밀고 있고. 근데 원래 자사주 취득은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에 금지돼 있었어요. 취득 자체를 못하게 상법이 돼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상법을 바꿔버렸어요. 그 재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사주를 좀 매입하게 해주고 그걸 경영권 방어할 수. 예. 그때 이제 그 요구를 들어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됐던 건데 다만 이게 그때 당시엔 그게 또 글로벌 스탠다드다. 뭐 그런 요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사주 취득을 허용을 하되 소각 의무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회사법 같은 경우는 자사주는 발행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소각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규정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회사법이. 그리고 독일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자사주 보유비율이 10% 초과하면 3년 내에 소각 의무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그러니까 일부 재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자사주 소각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랑 안 맞는다, 역행한다. 이런 걸 이제 인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사실상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아요, 소각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자사주가 왜 이게 왜곡이 되냐면 소액주주 가치를 왜곡시킨 이유가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삼자한테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줘요. 그런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그러면 대주주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액주주 가치는 좀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 있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것도 의무화해야 되냐? 이거는 아직 몰라요. 지금 내용이. 지금 그 법안에는 기존 새로 뭐 하는 거에 대한 예. 규제만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넣을지 모르는데 이 발의한 김남근 의원이 아마 얘기한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언급은 했다고 하는데 유예 기간을 준대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내에 다 소각해라. 한마디로 기존 자사주까지 다 매각하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많이 갖고 있던 뭐 샘표, 롯데지주, 오뚜기 이런 뭐 이런 데들은 주가에 호재가 되겠네요. 당연히 호재죠, 이제 자사주를.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들 의견을 아예 안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아마 뭐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3년 안에 해라, 뭐 어떤 회사 1년 안에 해라, 아니면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독일처럼. 10% 이상은 무조건 소각, 그 이하는 그냥 가져가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안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다 필두로 해서 이 한국 상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국제금융센터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네요. 외국계 투자들이 이번 상법 개정 어떻게 보는지 이제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드리면 정책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롬바르디라는 곳에서는 한국의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줬고, MT 뉴스와이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정부는 배당 소득,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소득세. 그렇죠. 요 개편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해줬고,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 증시의 급등은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주주 친화적인 개혁 약속 덕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여당이 지금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되게 빠르다는 거, 이 점을 주목하자라고 해줬고, 기대 효과는 뭐냐면 이런 상법 개정이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해소될 것 같다. 다만 일부는 이거 이미 반영됐다라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재평가로 하는 매우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증시가 흔들린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UBS는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UBS는 이번 개정안 이미 다 반영됐다. 충분히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실제 기업들이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증시를 좀 당분간 횡보할 것 같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평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정부도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도 기대가 크고 이제 외국 투자자까지 이제 남은 숙제는 기업이 해야 돼요. 기업이 실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외국계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과제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그 시장의 요구에 맞게 거기에 잘 발맞춰서 뭐 급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또 반발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지가 결국엔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 불만일까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니까 기존에 이제 관행대로 했던 부분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기업한테도 뭐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런 제도 맞아요. 하에서 운영되는 거 보면 기업에게도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점도 충분히 있는 게 기업은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각종 소송 걸릴까 봐. 뭘 하나 의사결정할 때 주주 일일이 다 신경 써야죠. 내가 혹시 잘못 결정하면 난 배임죄로 해서 이게 소송 걸리나? 되게 두렵기도 할 거고 그게 경영활동 위축된다 이 조건이 있고 그럼 그렇게 안 하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건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소액주주의 가치만 이렇게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공장 투자하는 그것까지 소액주주 가치 훼손은 사실 아니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까지 생각해서 막 그냥 겁먹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주주 가치와 소액주주의 가치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옛날에는 대주주 우선했다면 이제는 같이 신경 써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송 걸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저는 뭐 기업들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사실 아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들한테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를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만 물론 기업이 잘 돼야 또 당연히 뭐 우리도 고용되고 하니까 좋은 건 맞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업과 대주주 잘 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소액주주는 좀 뒷전이고. 근데 미국의 아마존 사례를 보면 제프 베이조스 책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그 어떤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받았던 게 아마존에 투자해서 이렇게 노후 대비가 됐다. 나 이제 노후 평생 걱정 안 해야 된다. 아마존 주주여서. 그게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조스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이 기업 경영하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주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소액주주 가치도 같이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주가가 부양되고 서로 가격도 올라가고 한다면 국민들도 되게 이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서로 굉장히 좋은 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좀 그런 마인드를 이제 좀 갖게 된다면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사실 남은 건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 이번 주에는 그 전력기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원님이 전력기기 확신의 영역이다. 이 보고서가 굉장히 이제 많이들 개인 투자분들이 읽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 전력 수요 전환의 최전선에 있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비중이 앞으로 4.4에서 이제 2028년 12%까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를 폭발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 이달 말에 AI 액션 데이를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연방 정부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값싸게 해서 주겠죠.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것도 좀 풀어주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되면 전력기기에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이제 미국 얘기고 유럽은 재생에너지 중심인데 유럽도 역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앞으로 16% 2030년까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수요 확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전력기기 수요를 예상을 해줬고, 그리고 전력 수요의 확대는 이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되게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보면 옛날에 가스보일러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씩. 아니, 가스보일러보다는 전기 히터가 훨씬 전기 수요가 많죠. 예. 주거용 시장에서도 히트펌프 같은 거, 전기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수송 부분도 전기차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요가 과거에 산업용으로 썼던 어떤 제품이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수요 증가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전력기기 좋은 건 알겠는데 경쟁이 치열하면 안 돼요. 남들 다 하면 이게 사실 파일을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매력적인 게 고용량 변압기나 초고압 송정망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검증 내에서다. 우리나라의 대표 뭐 효성중공, 현대일렉트릭, 또 LS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은 다 이런 걸 검증돼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기술이 되게 고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공급도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약간 조선 스토리랑 비슷한 게 배가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력망 똑같아요. 이제 교체 그 사이클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미국이 전력 간지가 벌써 예, 한 3, 4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지금 현재 전체 송전망이 70% 이상이 25년이 지났대요. 그 사실 바꿔야 돼요. 대형 변압기는 4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전체 전력의 40%가 40년 이상 사용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전이 2038년까지 전력망이 72.8조 투자해야 된대요. 이게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옛날에 투자했던 전력망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 사이클이 이제 또 겹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멘텀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좀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력기기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이고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기울기가 좀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전력기기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고, 여기서 이제 기업으로는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그 탑픽은 효성중공업을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은 산일전기랑 일진전기를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력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밸런스 게임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댓글에 다들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떨리네요, 또. 오늘 테슬라 주식을 사셨는데 하락을 막 시작을 해요. 네. 손절 타이밍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까지 기다린다. 더 신뢰하는 데이터는 실적상이에요. 실적상. 더 무서운 건 둘 다 무서운데,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그러니까 구분을 한다면 중장기는 인플레가 무섭고 단기는 당연히 경기 침체. 더 선호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투자하신다면 저는 코스피? 여전히 코스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이 급락할 때 더 챙겨봐야 하는 것. 펀더멘탈. 네. 보유 주식이 대폭락하는 생생한 꿈을 꾸셨다. 아, 여기 답이 없는데. 저는 꿈은 반대라 매수. 아, 매수. 무시에 해당이. 네, 무시죠, 무시. 네. 지금 산다면 애플. 네. 그래도 더 따라하고 싶은 건 외국인. 외국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일론 머스크. 도전적이신 분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